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려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광복회와 59개 독립운동단체는 역사관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기념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서울 효창공원대 100번 기념관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규탄 방문해 인선 과정을 따져 묻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김형석 관장은 그러나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직접 찾았습니다.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관장 인선 과정과 관련 회의록을 보며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념관 측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인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세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왜곡과 굴욕 외교를 일삼는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친일 매국 정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반민족 정권 아닙니까? 민주당은 광복절 당일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는 대신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역사관 공세에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직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친일 임명사전 재검증 등 과거 저서에서 밝혔던 생각은 학자적 소신이라며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그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못지않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친일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갈라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광복회가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축식이 통합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 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권은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을 향해 과도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표현하면서 야권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면서 통합의 광복절마저 정부 여당 따로, 광복회 따로, 야당 따로의 제각각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역사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낮 1시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이 밖에 다른 보수단체도 비슷한 시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권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신림역 인근 건물 1층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은 폭 5m 카페를 완전히 관통한 뒤 반대편 난간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70대 부부가 크게 다치는 등 손님 3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던 A씨는 후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사이버 해커. 유튜버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일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쯔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쯔양을 공갈에 돈을 뺐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 해커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제혁의 경우 탈세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또 협박해 쯔양에게 지인 식당 홍보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쯔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체 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을 보면 쯔양 영상을 올려서 얼마나 버느냐며 그냥 돈을 뜯어내는 게 낫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등 얼마를 받는 게 좋을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쯔양 사건 이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적 제재를 내세워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해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쯔양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방송인도 스캔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준다거나 보도 무마를 빌미로 구제혁과 카라큘라에게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쯔양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장면입니다. 자, 슈가가 인도를 걷고 있는 경찰관들을 지나쳐서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달리고 있는 슈가 주거지 입구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하던 슈가는 중심을 잃고 저렇게 넘어지게 되는데요. 헬멧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는데 헬멧을 줍는 슈가에게 앞서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옵니다. 경찰들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27%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하면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슈가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덤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가가 그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팬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 인도에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환에는 슈가 탈퇴해라는 메시지부터 추락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BTS 팬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에도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팬들의 글과 해시태그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BTS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방송과 음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서둘러 탈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며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탈퇴 요구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커뮤니티 등에 보라색 리본 이미지를 공유하며 7명의 BTS를 지지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슈가 탈퇴를 요구하는 SNS 글이나 영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팔로워 29만 명을 갖고 있던 대형 팬 계정이 슈가의 탈퇴를 촉구했다가 폭파되는 등 팬들, 특히 멤버별 팬덤 간의 대립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만을 주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별 팬덤이 너무 강해. 군입대가 더욱 이걸 강화시켜줬고 이번에 이제 슈가 사태가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가한 거죠. 원래의 아미 정신에서 많이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슈가를 둘러싼 팬들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분열을 담은 사파를 절도 범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 과실로 조 대표 부녀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당국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면서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함께 실린 사파엔 가방을 맨 조 대표와 모자를 쓴 조미 씨, 드라마 출연 배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가 넉 달 뒤 조 대표와 전혀 무관한 혼성절도단 사건 기사에 다시 사용됐습니다. 20대 남녀 3명이 성매매를 원하는 중년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기사가 송고된 뒤 이틀 만에 담당 기자가 실수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사과하고 사파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 그림을 올린 사람은 인간이냐며 격분하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마치 조 대표를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으로 조미 씨를 그런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가 공동 부담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미 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사가 조 대표 부녀가 묘사된 사파를 아무 관련이 없는 절도 범행 보도에 사용해 인격권 가운데 하나인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파가 이들을 그렸다는 걸 알아볼 수는 있지만 성매수자와 매도자로 적시한 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명예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조선일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면서도 일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맡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A씨 등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줬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던 A씨 등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혐의는 좀 부인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검찰은 A씨 등이 개발 사업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2016년 6월에 시행사의 신청을 받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중대한 변경 사항인데도 경미한 것처럼 꾸며 결재받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발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시행사가 이미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실시 계획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시행자와 시행기간 변경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시행기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관계자 5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96%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는데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토지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월 26일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기용 후손 상대 소송에서 정부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9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건 친일재산 귀속법 속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제1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이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1은행은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돌리면 제1은행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뒤 다른 사람과 소유권이 오간 재산은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은 96%에 이르지만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총괄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는 단어를 쓰자 대통령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란 표현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열하다, 막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권익위 국장이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의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언론의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현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전 의원 죽이기에 나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자로 단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은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양쪽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이번 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제거하기 전까지 한 번도 자기 입으론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측근을 통해 전원으로만 알렸고 최종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야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적절한 소통 방식이란 당내 중진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 대표가 이런 전략을 택한 건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는 피하되 당 대표로서 친문계 적자인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당신 역시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당원들은 또 당내 의원님들 중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정부 검찰에서 함께 보수 진영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했다는 점도 한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나선 배경으로 꼽히는데 당정 관계엔 또 다른 불씨를 남겼습니다. 서로 확전을 자제하며 전면전은 피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가까스로 손을 맞잡았던 윤 대통령과의 허니문은 이제 끝났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야권 분열로 번질 수 있었던 김 전 지사 복권이 되레 여권에서 파열음을 내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포용에 주력했습니다.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며 복권은 자신이 먼저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복권이 확정되자마자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총선 압승을 계기로 당내 장악력은 충분히 다진 만큼 오히려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할 계기로 삼는 모습인데 친명계 반응 역시 여유로워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는 결국 사법 리스크입니다. 김 전 지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 전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결과에 따라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야권 내 역학구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모두 당내 새로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맞았지만 당정 갈등과 법정 다툼이란 각자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에 열세였던 주요 경합주에서 반전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대선 결과 불복 준비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대선 승자를 가를 주요 경합주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퀵 포리티컬 리포트가 경합주 7곳의 유권자 2,867명의 여론을 물은 결과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왔습니다. 주별로 보면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앞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던 게 뒤집힌 겁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갔지만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ne thing that Kamala Harris is trying to do is present a future forward kind of image in contrast to the Make America Great Again kind of backwards looking perspective.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 토닥기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추구 경영자와의 대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이나 This was a coup of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didn't want to leave, and they said we can do it the nice way or we can do it the hard way. 지난 8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 다 같은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자로 선언되지 않는다면 2020년과 같이 선거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시간 오늘 열리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맨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협상단이 기본 합의안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진지한 반응을 내놓는다면 협상 종료 뒤에 중재국과 별도로 협의하길 원한다고 로이터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산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카타르로부터 하마스 측 대표가 참석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앞서가진 않겠다며 구체적인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5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공식 매체 와파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조직원 중 1명이 교전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서안지구 탐문 지역의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사상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일군 남자 양궁 대표팀이 YTN을 찾아 유쾌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생생한 파리 후일담도 털어놓고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했는데요. 특히 맏형 김우진은 이를 앵커로 깜짝 변신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열대야를 시원하게 날려준 양궁 삼형제가 YTN을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 말쑥한 단복 차림으로 분초를 쪼개 연예인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생방송은 셋 모두 처음입니다. 꼼꼼하게 질문지도 확인하고 답변도 맞춰보면서 맏형 김우진이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YTN에 이제 출연해서 생방송은 또 이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금메달을 걸고 앉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곱씹는 올림픽의 여운.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뭔가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 도쿄올림픽이 이어서 이제 개인전 경기를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따가 생각하고 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에 젖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명언을 보듯 청산유수, 달변가 김우진은 1일 앵커로 변신해 직접 금메달 소식도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사 김우진은 위기 때마다 10점을 쏘아 올리며 마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메달도 자랑하고 활 쏘는 시범도 보이면서 파리 후일담을 늘어놓은 세 선수. 마무리는 가족을 향한 영상 편지였습니다. 되게 압박도 많이 돼서 저도 모르게 좀 더 예민했던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너무 다 감사하고.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어가지고 혼자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눈물은 안 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한 번씩 뵀으면 좋겠고요.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궁 삼형제는 팬 서비스까지 웃는 얼굴로 아낌없이 살뜰하게 해주면서 방송국 나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파리 3관왕 양궁 임시현 선수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게 고독하게 노력했다면서도 올림픽도 끝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여유를 뽐내는데요. 임시현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게 노력도 많이 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10연패도 했는데 11연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압박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서 생긴 압박감이니까 압박감보다는 조금 좀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게 좋지 않나? 정신적으로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 뜨면 마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저희는 이렇게 아무리 잘 싸도 좋은 경기력을 냈어도 선발전에 떨어지면은 내년에는 이제 국제대회를 못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최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딴 메달만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원재 한국 최대 총장은 메달리스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교 출신이 파리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 15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메달리스트에게 감사하다면서 힘이 닿는 한 더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이자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미국의 스코티 셰플러가 올해 이미 49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미 프로골프 PGA 투어가 올 시즌 정기대회 페덱스컵 랭킹 상위 10명에게 주는 보너스 지급 명세를 발표했는데 셰플러는 800만 달러, 약 10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상금으로만 2,810만 달러를 벌어들인 셰플러가 보너스까지 합쳐 491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겁니다. 셰플러는 올해 6승을 거둬 지난 2009년 타이거 우즈 이후 15년 만에 시즌 6승을 달성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 후 극대기였던 지난 12일 밤 하늘 올려다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밤하늘 사진을 찍어보면 인공위성과 비행기 궤적 때문에 유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성과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지 장하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보얀산 천문대가 페르세우스 유성 후 극대기였던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찍은 사진을 빠르게 돌린 모습입니다. 별똥별 몇 개나 찾으셨나요? 지금 유성이라고 생각한 궤적은 대부분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입니다. 불빛을 깜빡이며 이동하는 비행기는 보통 점이 일렬로 찍힌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로 대고 그린 듯한 실선은 인공위성입니다. 색깔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에 햇빛을 받은 저궤도 위성이 반짝이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하면 여러 장에 걸쳐서 찍힙니다. 반면 유성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해도 사진 한 장에만 자취가 남습니다. 궤적에 빨강, 초록 등의 색이 있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감도를 높여 찍은 영상을 보면 둥근 머리와 가는 꼬리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혜성이 남긴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며 불에 탔다가 꺼지는 현상이 별똥별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학생들이
유성이 한 5개가 동시에 막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거는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인공위성이다 이런 건 이제 딱 알 건데. 도시의 불빛, 화려한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의 눈에는 별똥별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지만 번쩍하고 1초 만에 사라지는 별똥별의 감동은 카메라보다 감도가 높은 맨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매년 가을에 열렸던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여름축제로 변신했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 잡색 X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풍물 굿판을 무대 위로 가져왔습니다. 풍요와 타산의 상징, 금성의 삼신이 해금과 검은고, 가야금으로 마을의 우물을 불러냅니다. 우물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세탁기. 그곳에서 얼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임실 필봉농악의 기원으로 성장해갑니다. 잡색이란 것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풍물꽃. 그러니까 이번 개막 공연은 스토리가 있는 농악, 대단히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의 어떤 다름도 있지만 또 어떤 장치의 다름도 있고. 올해 소리축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13개국에서 참여한 예술가들이 80개 프로그램 106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개막 시기를 가을에서 여름으로 옮겨 축제의 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올해의 국창 김영자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여름이 되다가 일종의 비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퀄리티 있는 작품, 그다음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소리축제에 오시는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축제의 열기로 이겨내는 이열치열 전략인 셈인데 실내 공연은 예술성에, 야외 공연은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축제를 넘어 공연 예술제로 성장을 꿈꾸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엄격하고 근엄한 종교의 대명사였던 불교가 요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사찰 소개팅과 서핑을 접목한 사찰 체험 등 젊은 세대와 거리를 좁히려는 이색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이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에 모였습니다. 얼굴에는 첫 만남의 어색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사찰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서로 마음에 맞는 짝을 찾는 나는 절로 행사입니다. 나나하고 약간 웃음이 좀 이쁜 그런 분이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최근에는 유명 예능 방송에서 따온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 특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쟁률이 70대 1을 넘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매력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 우선 많은 것 같고요. 또 템플스테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만났다 보니까 대화를 하기도 수월하고. 낙산사에서는 서핑을 즐기면서 사찰 체험을 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핑이라는 운동도 명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챙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명상의 방법이다. 충북 증평 미륵사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찰 체험, 이른바 댕풀스테이도 열렸습니다. 뉴진 스님의 DJ 공연부터 소개팅과 서핑, 반려견 동반 등을 접목한 이색 사찰 체험까지 기존 엄숙한 이미지를 깨고 장벽을 낮춘 불교가 단발적 인기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방 정권이 옛 미군 기지였던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집권 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열병식에서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하며 놓고 간 탱크와 험비, 헬리콥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탈레반 고위 관계자와 중국,
이란 외교관 등 만여 명이 참석했지만 여성의 참석은 금지됐습니다.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를 발표한 뒤 지난 2021년 8월 15일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정권을 인수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성 차별을 이유로 대부분 탈레반 정권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찰 등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미국인이 구금됐다고 타스 등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메샨스키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인 조지프 테이터의 경미한 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고 15일 동안의 구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프 테이터는 지난 12일 폭력 행위로 모스크바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다가 여성 경찰관 등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은 오늘로 벌써 25일째 열대야가, 부산은 21일째, 제주도에도 한 달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동풍이 산을 넘으며 몰고 온 열기가 서쪽을 뜨겁게 달구겠는데요. 서울이 34도, 청주와 전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광복절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